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냐면 AI 기술 양극화, 신기술 충격이 새로운 양극화를 더 이제 부과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항상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그 기술 충격에 의한 양극화가 생겨요. 산업혁명 때도 그랬고, 예? 항상 그랬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뭐냐면 한국형 양극화가 있다 그랬죠. 한국형 양극화가 뭐랬었어요? 자영업자들. 내수가 취약하니까. 예? 자영업자들이 가장 말단에 있다 그랬잖아요. 임시직, 일용직보다 더 소득이 낮은, 예? 더 낮은, 저기, 골품제로 구품제로 얘기한다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게 AI 기술 양극화를 만나면서 세계 최악의 양극화가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청년층 극우화는 그 하나의 결과물인 겁니다. 6.3 선거에서 청년층들이 등을 돌린 거는 28년 총선의 비극을 지금 예고하는 겁니다. 이건 28년 총선의 비극이 나타나게 되면 2030년은 최악의 정치 경제적인 대공황인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끔찍한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윤석열을 몰아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지금 또 잊혀져 가고 있죠. 극우 정권이 들어서 보세요. 얼마나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낄 테니까 제가 이거 최근에 게시판에 올렸던 거죠. 2024년 기준으로 성인 기준으로 하위 50% 순자산 비중이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1.7%인데 하위 50% 성인 하위 50%가 순자산 비중은 1.7%뿐이 안 돼요. 네? 순자산이요. 이게 2024년이니까 이게 바로 부동산 공화국의 민낯인 겁니다. 이게 민낯인 거야. 여기에 코스피 부문이 나가지고 더 이게 이제 확장되겠으니까 미국보다 우리가 주가 상승률이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럼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지 뭐. 미국을 제칠 거야 말이니까요. 네? 25년, 26년 데이터를 가게 되면요. 자, 실제로 봐보세요. 20대, 30대 순자산 계층별 순자산 규모를 봐보세요. 남성 20대 하위 50%가 얼마냐면요. 밑에 30%는 빼고 하위 50% 딱 보게 되면 평균 순자산 남성 20대는 1,800만 원입니다. 남성 20대 상위 1%는 뭐냐면 20억 7천만 원이 넘어. 20억 7천만 원이 넘어요. 예? 여성 20대보다 남성 20대가 훨씬 더 격차가 심해요. 예? 평균 순자산이 20대 같은 경우 하위 보게 되면 남성 30대도 보게 되면요. 예? 남성 30대보다도 격차가 더 심해요. 그러니까 남성 30대는 하위 50%가 7,600만 원이고 21억 4천만 원인데 예? 하여간 이렇게 가거든요. 이걸 이제 이걸 좀 줄인 걸로 봐보세요. 지난 3년 동안에 순자산이에요. 20대 순자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하위 50%는 990만 원이 증가했어. 3년 동안에. 물가 상승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상위 1%는 13억 3천만 원이 증가했어.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이게 청년층들이 이 현실을 누구보다 아는 거야. 금수저 이하 다이아몬드 수저 있고 이런 거. 예? 아는 거 아는 거예요. 20대 여성은 더 끔찍해. 20대 여성들은요. 전체적으로 다 하락해버렸어. 순자산이요. 예? 전체적으로 다 하락했어. 지난 3년 동안에. 예? 어떻게 압도적인 지지를 할 수 있습니까? 30대 남성도 계층 전자산에서 순자산이 후퇴했어요. 예? 30대 여성 상위 50%는 순자산이 후퇴를 했고,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요. 60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순자산이 전반적으로 다 증가했어. 물론 상위 올라갈수록 더 크지. 순자산이 높아서 증가폭이 크죠. 자산을 많이 축적한 사람들이니까는. 평생 살면서요. 네? 자, 60대를 되게 보면 부동산 자산으로 그러니까 되게, 예? 이 자산을 축적한 사람들이죠. 순자산이 높을수록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습니다. 네? 60대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90%가 넘으니까 상위층들은 보게 되면요. 90%가 넘어. 네? 60대 이상의 부동산 욕망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부동산 자산 변화액이 대부분인 거야. 순자산 변화액에서. 부동산 자산으로
자산을 축적해온 거야. 예? 자산을 축적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저항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층들을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지 않은 층들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가지고 이거를 억눌러야 되는 거예요. 네? 억눌러야 되는 거죠. 60세 이상 전 계층은 순자산이 증가했습니다. 네? 전 계층이 증가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을수록 순자산 증가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하위 50%는 부동산 자산 변화액이 59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상위 1%는 지난 3년 동안에 거의 20억이 그러니까 증가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욕망이 강할 수밖에 없죠. 이들이 그러니까. 네? 자, 이 극단적으로 부동산 자산 양극화가 20대 청년들이 그러니까 질식하는 이유일 겁니다. 자, 이거 보실래요? 20대들의 부동산 자산을 보게 되면요. 상위 1%가 부동산 자산이요. 8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50%는 24만 원뿐이 안 돼. 부동산 자산이요. 22년도 3년 전에요. 근데 이게 지금 3년이 지나고 나서도 상위 1%하고 하위 50%하고 배율이 보게 되면 1130배가 넘습니다. 1130배가 넘어. 상위 1%만 증가하고 있는 거야. 네? 20대 같은 경우요. 이거 봐보세요. 연령대별로 상위 1%하고 하위 50%하고 배율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20대는 1131배나 돼. 상위 1%가 하위 50%에. 부동산 자산의 격차가. 그러니까 20대들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에 굉장히 그러니까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요. 아주 그냥 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네? 30대, 40대, 50대, 60대에 비해서 한번 봐보세요. 네? 그러니까 월세라든가 전세가 오르게 되면은 끔찍한 거지, 이들한테는요. 30대도 보게 되면요. 한 50배 정도 차이가 나. 상위 1%하고 하위 50%의 격차가. 50% 정도가, 50배 정도 차이가 나. 네? 세대별 부동산 자산의 분포를 보면 40대, 50대, 60대 같은 경우도 거기도 한 45배에서 한 83배 이렇게 되는데, 예? 특히 20대가 이렇게 크다 이겁니다. 갈수록 이 격차는 더 커지고 있고요. 문제는요. 그러니까요.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상위층들이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를 혜택을 다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들이 그러니까 세금은 안 내고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공정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동산 자산 규모가 클수록 자산 가치 상승이 증대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세금은 덜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산이 증가하는데 이거를 밀어붙이지 못하는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이 보유세 그래가지고 이거 n분의 1로 나눠주라고. n분의 1로. 그러면은 세금 보유세 내는 사람들도 대부분의 혜택을 받아요. n분의 1로 나눠주게 되면요. 제가 세제 부과가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 근데 안 해. 문제는.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이거 봐보세요. 3년간 연령대별 계층별 부동산 자산 변동액을 봐보세요. 하위 50%는 보게 되면 20대는 100만 원 정도 올라가고 상위 1%는 7억 4천만 원에 올라앉았으니까. 네?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 출발선부터 완전히 그러니까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는 거야. 네? 자,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2030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이 그만 작다고요. 그러니까 2030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부담에 대한 압박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정치와 국가가 외면하고 있는 거죠. 이거 봐보세요. 20대 전반에 월평균 실질 가처분 소득이요. 200만 원 안팎뿐이 안 돼. 하위 50%가. 예? 하위 50%는 200만 원 안팎뿐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소득 속에서 이 월세 같은 게 올라가게 되면요. 굉장히 부담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부담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20대 후반도 마찬가지죠. 하위 50%는 가장 최근에 하더라도 한 230만 원, 거의가 최저임금 수준이잖아요. 예? 30대 전반도 마찬가지예요. 30대 전반은 하위 50%는. 그러니까 이 하위 50% 청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러니까는 이 공공임대주택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주택 하겠다는 했는데 그게 안 나오잖아. 네? 안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민주정권이 반복적으로 실패해온 겁니다. 지난 20몇 년 동안에. 그 속에서 우리 사회의 극우화는 계속 진화해온 겁니다. 진화해온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2030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파국으로 가느냐 하는 역사적 분수령을 받는다 이겁니다. 대동사의 길로 우리가 방향전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대공황의 길로 갈 것이냐. 이거 봐보세요. 지난 35년간 GDP 대비 가계부채 추이입니다. 추이예요. 2021년 문재인 정권 말 3분기 때부터 21년 9월달 이후부터 꺾이기 시작해요. 꺾이기 시작하는데 윤석열 때 가장 많이 꺾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 GDP 대비 가계부채가요. 자, 그런데 이거를 정권별로 보게 되면 제가 과거에 얘기했죠. 가계부채가 가장 많이 올랐던 기간이 2000년부터 2002년 3년간 김대중 정권 때다. 네? 이때 소위 말해서 이 모피아들이 부채 주도 성장을 하면서 빚내서 소위 말해서 이 주택경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빚내서 소비하게 카드 남발 정책을 가게 되고,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요 2000년에서 2000년 3년간이 가장 높았던 기기예요. 연평균 6.6% 이상씩 그렇게 올라갔었어요. GDP 대비 가계 채무가요. 두 번째는 문재인 때입니다. 2020년부터 21년. 이때 GDP 대비 가계 채무가 4.6%씩 올라가요. 네? 올라갔었어요. 이게요. 자, 그런데 이거 봐보세요. 이 표가 여러분 수치가 하나 들었는데, 명목 GDP 증가하고 GDP 대비니까는 가계니까 그 처분 가능 소득하고 딱 보게 되면요. 김영삼 때는 거의 비슷하게 가계 소득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김대중 때부터 이게 GDP 증가율을 그러다 가계 소득이 좀 꺾이다가 노무현 때 다시 좀 회복이 됩니다. 가계 소득 증가율과 GDP 증가율이요. 그러다가 이명박 때부터 다시 이제 격차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윤석열 때니까 가장 적게 올라가요. 적게 올라가. GDP하고 가계소득의 격차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그 증가율의 격차가 여러분들 GDP하고 가계소득의 격차가 그러니까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계소득이 GDP 증가보다 낮다는 얘기죠. 가장 그게 지금 격차가 컸었을 때가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2.1%포인트로. 네? 그러니까 민주정부에서 오히려 가계가 그러니까 취약해지기 시작한 거야. 외환위기 이후에. 네? 외환위기 이후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다시 또 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0.4%로 그러니까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1분기도 그러니까는 GDP는 그러니까는 두 자릿수로 10% 이상 증가하는데 가계 처분 가능 소득은 0%대 0.3%나 증가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가계소득하고 가계부채의 격차에서 가계소득 증가율이 가계부채가 크면은 플러스가 될 게 아닙니까? 이게 가장 컸던 때가 윤석열 때야. 아이러니하게. 네? 그러니까 이 수치를 보게 되면은 민주정부가 그러니까는 경제 성장만큼 가계소득을 그러니까는 증가를 차별화를 못 시킨 거고, 가계부채에다가 굉장히 또 의존을 또 많이 하고, 네? 하면서 내수를 계속 취약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서 결국은 정권을 뺏기게 되지. 그리고 갈수록 구구 정권이 들어서게 된 거죠. 네? 노무현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의 문재인 들어선 다음에 다시 또 윤석열이라는 더 구구적인, 이재명 정권이 실패하게 되면 더 구구적인 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네? 지금 이 상황이,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등을 돌리는 게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경제적인 지표를 볼 때는요. 이유가 있다는 얘기고, 이게 좀 심각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상태에서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대전환을 못하게 되면 진짜 소위 국민주권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유 아니에요? 국민주권 정부라고 표방을 했잖아. 국민주권은요, 뭡니까요? 특권을 없애는 거야. 국민들이 실질적인 주인이 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특권을 없애야지. 그래 상징이 뭡니까? 검찰개혁이고. 둘째, 더 실질적인 건 뭐예요? 일반 국민들의 소득 강화입니다. 경제력 강화야.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 강화입니다. 경제력이 낮은데 어떻게 국민들이 힘이 생겨요? 예?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내수로 막을 수가 있는 거 어느 정도는 지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되면은 28년 총선 패배하고 대선까지 패배하게 되면요 지옥입니다. 국회 권력까지 뺏긴.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권 이후에는 예? 국회 권력을 어쨌든 간에 장악을 해왔던 거잖아. 그나마. 그래서 정권이 윤석열로 넘어갔어도 견딜 수가 있었어. 근데 국회 권력까지 뺏기면서 정권이 넘어가 보세요. 지옥입니다. 지옥.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청년들이 구구화되기 굉장히 쉽거든요. 되게 구구화 됐을 때 일반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외국에서 사례를 보게 되면 이주민들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것들이죠. 혐오감이 그렇죠? 이걸로 공격이 나오죠, 그러니까요. 예? 그걸 정치인들이 악용을 하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 사회 혐오와 그러니까 이런 차별이 그러니까 더 심해질 수가 있고 국회 권력까지 만약에 뺏기게 돼버리면 28년 총선에서 그러면 견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고 국민들은 전부 다 파편화되면서 예? 파편화되면서요 숨죽이고 사는 지옥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끔찍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재명 정권을 끌고 왔던 주도 세력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진짜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28년 총선에서 지게 되면요 30년은 지옥입니다. 30년까지요. 예? 경제가 그러니까 공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본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겁니다. 거품이 시한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요 앞으로 그러니까 30년 이내에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건 다수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필연적입니다. 자본주의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필연적이에요. 예?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선거까지 접으세요. 경제가 그러니까 침체에 빠져가지고 권력까지 뺏기게 돼보세요. 그러면 일반 서민들은 지옥이죠 뭐. 지옥을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에 대한 위기의식 없이, 예? 이것에 대한 위기의식 없이 서로 권력 수정들만 하고 그래보세요. 그리고 엉뚱한 삽질들을 해보시라고. 코스피 분 가지고 6.3 지방선거를 이기지 못했는데, 예? 반도체 클러스터 가지고 총선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성장 동료선언 육성이라는 캐치플레이어 가지고 28년 총선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일자리 언제 만들고 어느 하세월에 만들고 어느 양질의 일자리 어느 하세월에 만들고 언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자리의 지금 붕괴는 지금 뭐냐면 내수 침체에서 지금 비롯돼지고 있는데 내수 침체의 본질은 뭐냐면은 저소층과 중산층 일반 서민들의 경제력이 그러니까 지금 위기 속에서 지금 생계 압박과 생존 위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외면하고 뭐가 해결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진단은 이미 그러니까 제가 아주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줬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천을 안 하면요. 그 다음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끔찍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위기는 이미 위기는 보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보면 제가 폴트라인이 과시간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폴트라인이. 예? 라자미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를 폴트라인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폴트라인이 그러니까는 보이고 있는데 가시관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 없이 그러니까는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가지고 이걸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지금 얘기하는 걸로 지금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전제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전제가 없다는 거예요. 전제는 뭐예요? 내수 강화 속에서 중소기업 내수로부터 어떤 거니까 정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는 국가 대전환을 그러니까 국민의 대전환을 왜 장기 전략으로 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 없이 하게 되면요 결국은 코스피 부분 시즌 2가 됩니다. 코스피 부분이 반도체 부분의 시즌 2가 되죠. 네? 그러면 28년 총선은 6.3 지방선거가 보여줬잖아요. 자, 그래서 이미 위기가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없으면요, 그건 진짜 희망이 없는 거지. 이게 제가 사실상 할 수 있는 마지막 지금 고언이자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야. 그래서 제가
남은 1년, 향후 1년뿐이 시간이 없다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한 게 바로 그 이유인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을 이 정도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무더워지고 있고 그러는데 상반기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은 이재명 정부에다가 저는 선생으로서 이런 조언과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다음에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결과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